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통한 차명주식 회수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기타 차명주식 해결 방안 5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명주식 해결 방안을 크게 나누면 가장 먼저가 당연히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통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합의도 있고 실제로 명의신탁이고 그리고 당사자도 이제는 해지를 원하고 서로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서 명의신탁 해지를 경우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거증자료도 다 있고 실제 그런 경우고 세 번째 방법인 소송을 통한 차명주식 해결은 주주권 확인 소송을 하거나 혹은 거꾸로 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가 양수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저가 양수를 통해서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경우 이게 진짜 복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속이든 가업 상속이든 그때 가서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신탁을 활용한 차명주식 해결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지만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차명주식을 언젠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갖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잖아요. 정말 차명인 걸 다 인정하고 소송이라도 걸어서 갖고 오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금만 아니면 갖고 올 수 있겠죠. 물론 악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신탁을 활용한 해결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명의신탁 해지 방법인 일반 명의신탁 해지는 저희가 실제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발기 시점부터 차명주주로 명의신탁 주주였고 개인 사업자일 때부터 차명이었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 전환한 기업인지도 한번 따져보시면 과거에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직원들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 많습니다. 본인이 안 하고 직원 명의로 사업을 대표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점주주 되면 안 된다. 발기인 주주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 등등 법 바뀌기 전에 오래전 얘기를 그대로 믿고 개인 사업자부터 직원 명의로 해놨는데 법인 전환 이후에도 법인의 주주인 거예요. 모르고 실력 없는 법무사 직원이나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명으로 법인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님은 명의신탁 간소화 대상은 아니었어요. 2001년 이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자나 배당 주식 이동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그냥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증빙도 있고 실제 명의신탁 당사자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명의신탁 간소화 요건은 안 돼요. 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확인서 다 쓰고 그리고 세금도 일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낮았기 때문에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시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증여세는 6개월 동안 결정을 해줍니다. 신고하고 그러니까 신고 기간 3개월이고 그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가 지나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해지 시점부터 따집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세를 안 내는 것뿐입니다. 명의신탁은 증여고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가 아니에요.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에서 판결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은 6개월 안에 안 나옵니다. 확정을 안 해줍니다. 세금 내면 확정 안 해주고 한참 지나서 확정해주거나 아니면 확정 없이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증자료가 정확하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차명주식을 해결합니다. 다음은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입니다. 제척기간 15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간소화 요건이 해당 안 됩니다. 간소화가 되면 간소화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간소화를 통하면 좀 더 명확한 거는 간소화를 통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를 무조건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건이 안 맞은 거예요. 이 사례는 불균등 증자가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간소화 요건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한 사례입니다. 부가제척 기간은 끝났습니다. 금융증빙을 요구한 지가 벌써 4년, 5년 지났어요. 아무런 신고도 안 했습니다. 신고할 수가 없어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명의신탁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과세관청도 과세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린 낼 세금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금융증빙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주의 현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주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갖고는 와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업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차명주주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소송이 내 주식 내놔라. 이런 소송은 아니고 이 주식은 원래부터 내 거였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었어요. 금융증빙도 없고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주주 현재 상황도 파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하려면 애초에 발기 시점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 하면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주들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냐 하면 사실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명예도용이에요. 그건 또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남의 자산을 내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하면 법원에서 다 찾아줘요. 실제 이 사례의 경우 차명주주가 유고를 하셨어요. 주주 중에 한 분이 근데 몰랐던 거죠. 차명주식이 원래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야 되는데 넘어온 거예요. 다 상속인들은 몰랐죠.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란 거 있잖아요. 주소가 불분명하면 공시송달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명의신탁해지는 몇 개월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상속인들 다 찾아야 되고 또 상속인들 만약에 송달했는데 안 받으면은 공시송달을 해야 되고 공시송달은 또 기간이 있거든요. 대자보 붙여가지고 또 2주인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무변론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했어요. 판결문을 받은 거죠. 그걸로 주주명부를 바꿨고 그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결은 만약에 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이게 압류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찾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와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압류가 걸렸는데 공매가 들어온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압류 걸려서 그냥 있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공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법인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주권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판결을 받으면 실제 매매일 5일 전까지 그 거증 자료를 제출하면 압류 해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에요. 요즘 이 압류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압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압류될까봐.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이걸 포함 안 하면 사실은 찾아내 갖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상속인들이 안 바꿔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차명 주주들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속세가 별로 안 나오니까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압류는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재산이 이게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고 압류를 겁니다. 그래서 이 압류가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받아놓고 하셔야 돼요. 다음은 저가 양수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저가 양수를 통한 차명 주식의 해결 방법.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명 주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이고 주주 간의 연관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특수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저가 양수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액면가액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가액 자체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100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액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대부분 차익이 없이 액면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양도 가격이에요. 양도 가격을 얼마로 하든 그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 가격을 따지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이익계산부인일 때 따지죠. 그거는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친인척 이런 경우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양도 가격 자체는 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뭘 논하냐 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이익이 생기는지를 논해요. 그래서 양수자에게 증여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왜 1대1로 안 나누냐 이거예요. 사실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팔고 B라는 사람한테 사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안 하고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부동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공유도 하거든요. 부부가 같이 공유한다든지 자녀하고 다 같이 거주한다든지 주식은 참 이게 공유라는 개념을.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양도를 하게 되면 공유자 명부를 만들까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쪼개서 했다기보다는 공동 소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식에 대해서 그렇죠. 공동 소유를 부동산도 할 수 있거든요. 하도 이것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공유라는 어떤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공유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도 공유하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세금이 당사자 간에만 따지잖아요. 당사자 간에 3억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아예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공유를 하려다 보니까 지분을 능력대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 3억 범위 안에 들어서 증여이익이 안 생긴 것뿐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차명주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오히려 공유로 하는 거죠. 세 사람 공유로 공동 소유로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공유주주, 공유명 부대장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자는 결국은 가족으로 양도양수했을 때가 가장 많아요. 자녀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오히려 3억 범위로 나눠 가지고 실제 주주가 사오는 게 맞아요. 저희가 볼 때는 1년 합산하거든요. 1년에 3억, 1년에 3억, 1년에 3억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내 주식 내가 저가로 사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년간 비특수 관계는 3억 범위 내에서 저가 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액면이 1억이라고 한다면 3억 이상 차이 안 나게 3명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3명이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공유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어떤 거증 자료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할 때는 쟁점은 그거예요. 대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대가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주고받은 금융 증빙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나중에 소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금 지급은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가 아니고 액면으로 해도 너무 크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가로 하더라도 어쨌든 대가는 받아야 돼요. 받아놔야 뭔가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그것조차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저가양수도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3억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30%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차명주식이에요. 누가 봐도 실질적인 주식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가 양수를 할 때는 파는 사람의 주식 취득 경위 그때 자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때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증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자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취득했을 때의 경위를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할 때 취득 시기를 쓰잖아요. 언제 취득했다. 그거는 증빙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다음은 가업상속을 활용한 차명주식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까지 가면 부가 제척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증빙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입증 서류 그냥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나중에 상속하면 합산해가지고 신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실제 주주가 명의를 환원하기 전에 유고가 돼서 가업상속으로 합산해서 신고한 사례예요.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받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을 환원을 해야만. 이거는 지금은 나눌 수 있지만 가업상속 안 하고 일반 상속하고 나눠서 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걸 했을 때 가업상속 주식은 1인에게 100% 다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빠져서 차명주식이 입증돼 버리면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틀어져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과세가 된 사례들도 있어요. 차명주식임이 밝혀져서.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명주주의 지분을 회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상속재산에 합산해가지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증여재산은 아니고 만약에 제척기간이 안 끝나서 증여세를 냈다 해도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및 비영리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쉽지는 않고 어렵지만 우리가 안전장치로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해지가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지분 이동도 많았고 입증이 어려워서 명의신탁 해지가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임은 인정되지만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이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임을 따지겠죠.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넣고 나서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냐라고 따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년 됐는데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으로 진행한 사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신탁이라는 걸 했다는 거는 신탁은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예요. 명의신탁 차명주주는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어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신탁에 넣겠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으로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혹시나 우리가 이거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회수를 해 올 건데 지금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못 갖고 오는데 만약의 경우 명의신탁한 차명주주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민사신탁이라는 것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예를 들면 직원으로 쭉 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애초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입증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발기인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발기인은 엉뚱한 사람인데 중간에 누군가를 주주로 껴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경우 또는 주가가 너무 높아서 과세 표준도 높아서 조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중간에 처음에는 내가 100%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처음에는 발기 시점에는 내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다가 중간에 과점주주가 돼버리면 간접취득세 부담이 너무 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과점주자 아니었는데 실제로 발기인이었던 사람의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주식이 만약에 찾아오게 되면 100%가 돼버리니까 간주취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차명주주 지분율 정도는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저희도 실제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명주식도 얼마 안 되고 그 대표님의 의중도 좀 복지를 위해서 원래는 직원들한테 주고 싶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주려니까 또 세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어떤 비영리 기금의 소유로 해서 직원들한테 주자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어요. 상사신탁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민사신탁은 이것도 사실은 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 자체를 어떻게 보면 행사할 수 없는데 신탁을 건다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좀 고민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주주명부가 바뀌지 않아요. 주주명부가 안 바뀝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명주주가 있고 이분이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신탁하냐? 수익자 신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죽었을 때
유언대용 신탁처럼 이거를 내가 유고시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자와 유고시 신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주주들은 그대로 있고 수익자로 내가 만약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배당은 나한테 주지 말고 여기로 에게 줘라. 여기가 어디냐?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실제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해요? 비영리 재단으로 하죠. 사회근로복지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까요? 왜 하냐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5%면 다행인데 30%도 있고 많게는 60%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비영리재단은 대부분 공익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표방하는 비영리재단은 일반적으로 5% 이상 주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활용하고 싶어도 내가 장학재단 만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해도 이걸 다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를 가져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비영리재단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들의 그런 의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금은 마음대로 못 없앱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못 처분해요. 대신에 기금에 있는 재산 중에 50%까지는 처분이 가능해요. 중소기업은 80%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재단의 재산은 보통 재산이 있고 고유재산이 있어요. 고유재산 처분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마다 80%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기금하고 수익자를 여기로 가고 유고 시에는 이쪽으로 넣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를 유고하면 상속인이 오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쪽으로 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 재산이 들어와도 비영리재단이니까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잖아요. 과세가액에 산입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내 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명의신탁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당연히 끝났겠죠. 명의신탁해지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 주주가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이 민사신탁을 통해서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주 주식은 그대로 올려놓고 수익자와 유고시 신탁자를 바꿔놓는 거예요. 만약에 유고를 했는데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 사람 게 아니다. 라는 걸 입증해야겠죠. 당연히 물론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 그래서 신탁을 할 때는 안전장치를 여러 개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명주주가 주주로 그대로 있으니까 신고는 안 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바뀌면 신고합니다. 실제로 신고해야 돼요. 그거는 민사신탁이든 상사신탁이든 수탁자가 바뀌면 그거는 신탁이라는 걸 표방하고 신고해야 돼요. 주주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탁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는 차명주식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차명주식이라는 것을 나중에 무슨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은 과세관청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속인이 들어왔을 때니까 그랬을 때 차명주식이 맞다라는 거증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수익자도 지정해야 되고 유언대용 신탁처럼 해야 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유류분이 들어왔을 때는 차명주식임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할 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 바로 못 넣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거는 기금에 들어가는 시점 언제예요? 유고했을 때 비로소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배당의 문제겠어요. 배당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전장치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돼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이걸 해놨는데 만약에 실제 소유자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이거는 해지하고 상속재산을 합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연 수탁자를 바꿔서 주주명부에 올리는 게 맞을 것이냐는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들어왔다 여기로 아니면 그냥 여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넣었을 때는 반드시 배당할 때 법인은 비영리재단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다 배당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금액만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60%를 넣었다 그러면 60%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 하면 부당이득 계산 부인이 생기기 때문에 법인은 무조건 자기 몫만큼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때는 정말로 전문가와 논의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쭉 다 정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걸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상속인이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회사는 계속해서 잘 유지되길 바라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 가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쓰이길 바랍니다. 그런 분은 사실 이걸 해놔야 돼요. 그런 분은 그래서 본인의 몸만큼은 유보하셔도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가서 똑같이 배당을 받아갖고 직원들한테 쓸 수 있게 그건 정말로 하셔야죠. 그분은 이런 식으로 신탁을 걸어놔요. 그러면 수탁자 없어요. 자기 본인이 그냥 하고 수익자하고 이것만 지금 수익자는 본인이에요. 내가 요구했을 때만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배당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기금으로 갈 수 있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바꾸고 실주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자는 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주명부가 바뀐 거예요. 이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꿔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든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도 배당을 받으면 수익자를 이걸 해놨잖아요.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가 기금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수익자를 일반 신탁이라고 생각하고 배당 소득을 자녀한테 수익자를 해놨어요. 그럼 자녀는 어떤 세금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배당 받았으니까 무슨 소득 내야 돼요.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데 이 배당 누구 거예요? 원래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수익자를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 증여세 2개 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금의 소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배당이자 이런 거는 소득입니다. 그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옮겨놔서 3년 내에 쓰겠다. 이래서 과세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더 받은 거잖아요. 기금에 기부하는 거는 기금은 증여받아도 과세 안 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신탁은 항상 두 가지의 세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기금을 활용하시면 제일 어떻게 기금 활용할 때 문제는 못 없앱니다. 못 없애요. 없애질 못해요. 기금은 회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없애지 못합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금은 영원히 갑니다.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 해산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기금은 마음대로 해산 못해요.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다가 바로 넣는 거는 정말 어떤 의사결정이 아닌 한은 쉽진 않아요. 정말 그게 아니면 실제로 기금에 넣으셔가지고 정말 복지로 활용하실 어떤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 원래 이게 내 거였으니까 그 정도 지분만큼은 나도 그런 의중이 있었다라고 하면 넣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로만 활용하되 수익이나 이런 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금 쪽으로 들어가는 배당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들어왔을 때 신고하는 부분도 있어요. 매년 바뀌면 재산이 바뀌면 신고합니다. 기부를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배당도 그럼 신고해요. 앞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개인 주주에게 차등 배당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만 차등 배당하고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기금이 되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래서 물론 차명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일 때 증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아셔서 차명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차명 주식이 아니죠. 계속 기업자에게는 정말 회수해야 돼요.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하지만 저가 양수도를 한 번 했다. 그러면 차명 주식 회수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조금 갖고 오고 나중에 명의신탁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상담하셔가지고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저가 양수도예요. 누구든지 저가 양수도입니다. 찾아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은 별로 크게 과세관청에서도 신경을 안 썼지만 요즘은 주식 이동은 무조건 주식 변동조사를 한다고 보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실 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었을 때 회사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자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면 또 다른 비영리 재단에다가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5강에 걸쳐서 차명 주식의 개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차명 주식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